김지의 돌직구쇼에 오신 여러분 반갑습니다. 김지입니다. 저는 오늘도 이곳 광화문 청계 광장에 나와 있습니다. 지금 보셨던 것처럼 오늘 날씨는 푸근한데 대신 미세먼지가 좋지 않습니다. 출근하실 때, 외출하실 때 미세먼지를 대비해서 마스크 꼭 착용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조윤아 전 부사장의 남편이 증거 동영상을 공개를 했습니다. 조윤아 전 부사장이 폭언과 폭행을 했다라는 영상입니다. 잠시 뒤에 그 영상 살펴보겠습니다. 그리고 안희정 전 지사의 부인 민주원 씨가 두 번째로 페이스북에 장문의 글과 김지은 씨의 카톡 내용을 공개했습니다. 민주원 씨는 김지은 씨가 거짓말을 하고 있다라고 줄곧 주장을 해오고 있습니다. 그 증거로 김지은의 문자 메시지를 공개한 건데요. 과연 어떤 내용인지 잠시 후에 살펴보겠습니다. 저는 비가 오나 눈이 오나 매일 아침 이곳에서 여러분을 기다리겠습니다. 김지의 돌직구쇼 지금 라이브로 시작합니다. 잠깐만. 신문 읽어주는 남자입니다. 북미 회담이 일주일도 채 남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오늘 월스트리트 저널과 로이터 통신 등등의 김정은 위원장의 민낯에 대해서 적나라하게 보도되고 있습니다. 깜짝 놀랄만한 소식 그리고 북한을 분석한 리포트 소식이 들어와 있습니다. 어떤 내용일까요? 먼저 동아일보를 시작하겠습니다. 북한의 김정은 위원장이 나의 대미 외교와 나의 대남 외교에 감히 반대를 하다니 적게 잡아서 50명, 많게는 70명을 숙청하고 처형했다라는 보고서 내용을 월스트리트 저널이 긴급 보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중에는 숙청 제거된 사람 중에는 전직 외무성 미국 담당 부상인 한성열도 이번에 김정은이 제거한 것으로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월스트리트 저널과 로이터 등은 수백만 달러를 이들로부터 몰수해서 김정은이 재정을 충당하고 있다. 이렇게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김정은 위원장이 많게는 70명을 숙청 처형했다. 이 끔찍한 김정은 위원장의 민낯을 우리가 잊고 있었던 것은 아닌지 우려됩니다. 잠시 후에 이 이야기, 충격적인 이야기 상세히 나눠보겠습니다. 다음 신문입니다. 이번엔 조선일보입니다. 문재인 대통령과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통화 내용이 알려지면서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그 통화에서 문재인 대통령은 도로, 철도, 경협 우리가 떠안겠다라고 트럼프 대통령에게 이야기를 한 걸로 알려지고 있는데 그 비용을 한번 따져보자는 거예요. 표를 한번 보시죠. 남북 경협 사업 예산 금액, 개성공단 확대 및 공단 추가 개설에만 16조, 서해 평화경제지대에 6조, 철도 도로 연결에 12조, 금강산 관광벨트 사업에 4조 3천억 원, 에너지 협력 사업에 16조 원가량 드는데 자칫 이 모든 비용적인 부담을 우리 남측 대한민국이 떠안을 우려가 현재 제기되고 있습니다. 일각에서는 남북관계도 좋지만 북한으로부터 확실한 비핵화 조치를 보장받지 않은 상태에서 스폰서 역할을 하는 것이냐라는 우려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다음 신문입니다. 이번에 한국일보입니다. 조윤아 전 대한항공 부사장이 남편과 아이들에게 폭언을 했다라는 영상이 공개됐습니다. 남편 측으로부터 저희가 입수를 했는데요. 남편이 공개한 영상 속에서는 조윤아 전 부사장이 화가 나서 남편에게 소리를 지르고 아이에게도 무언가 소리를 지르는 영상이 잡혀 있습니다. 그러자 조윤아 전 부사장 측은 남편의 알코올 중독 때문에 가정이 파탄이 났다라고 맞불을 놓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잠시 후에 해당 영상과 또 조윤아 전 부사장 측의 반론도 준비했습니다. 잠시 후에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다음 신문입니다. 이번엔 중앙일보입니다. 서울시가 이번에는 무작위로 청년 1,600명에게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조건 없이 매달 50만 원씩 수당을 주는 것을 검토하고 있어서 이것 역시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서울시는 현재 소득과 취업 여부에 따라서 선별적으로 청년 수당을 지급하고 있는데요. 이번에는 청년 1,600명 샘플을 정해서 수당 상관없이 무조건 50만 원씩 20대면 주겠다라는 것을 검토하고 있다는 겁니다. 취업자 현금 주는 것은 문제다라는
비판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그러자 서울시 측에서는 수당이 없는 청년과 비교하기 위한 실험이다. 이렇게 해명을 하고 있습니다. 막대한 예산 부담이 우려되는 상황입니다. 다음 신문입니다. 이번엔 한겨레 신문입니다. 삼성전자가 접었다 펼쳐질 수 있는 신형 핸드폰을 공개했습니다. 그 이름은 갤럭시 폴드라고 지었습니다. 지금 사진에서처럼 평상시에서는 이렇게 반으로 접고 다니다가 이걸 펴면 이렇게 대형 화면으로 연결이 됩니다. 접으면 4.6인치, 펴면 7.3인치 화면입니다. 최소 200만 원대 올 2분기에 출시할 예정인데 접었다 펴는 핸드폰 폴드 시장에 삼성전자가 첫 발을 내딛었습니다. 이제는 야, 너 핸드폰 좀 펴봐 라는 말이 통용될 것 같군요. 다음 신문입니다. 이번에 경향신문입니다. 삼국지의 영웅인 조조의 무덤에서 가장 오래된 백자가 출토됐다. 중국과 일본 언론이 대서특필하고 있는 그 백자가 바로 이겁니다. 지금까지 가장 오래된 백자는 중국의 한 무덤에서 발견된 6세기경 백자였는데 지금 이번에 발견된 이 백자는 그거보다 300년이 앞섰던 3세기경 백자로 추정이 되고 있다라고 중국과 일본 매체들은 보도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 전제 조건이 이 무덤이 조조 무덤이 맞다라는 전제 조건이 성립돼야만 이게 가장 오래된 백자인데 그 무덤이 조조 무덤인지 조조 할아버지 무덤인지는 아직까지 명확히 규정되고 있지는 않습니다. 지금까지 신문 읽어주는 남자였습니다. 네, 오늘 아침 저와 함께 등판한 등판 선수부터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저희 돌직구쇼 전담 변호사의 노영희 변호사님, 그리고 검찰, 청와대, 국회, 그리고 횟집 4관왕의 민주당 조홍천 의원, 그리고 여가부 장관이자 또 한국당의 전당대회 선관위원인 김희정 전 장관, 그리고 눈에 보이는 모든 것을 의심하고 분석하라 한국이미지전략연구소의 허은하 소장님과 돌직구쇼의 시그니처 김병민 박사님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반갑습니다. 네, 이분들 모시고 오늘 탑뉴스로 돌직구쇼의 문을 열겠습니다. 네, 첫 번째 이슈부터 공개를 하겠습니다. 깜짝 놀랄 만한 소식이 공개가 된 겁니다. 북한의 김정은이 나의 외교 노선에 반대하는 50명에서 70명을 처형하거나 숙청했다라는 보고서를 월스트리트 저널이 인용을 해서 보도를 했습니다. 먼저 월스트리트 저널의 보도 내용부터 살펴보겠습니다. 김정은, 대미, 대남 외교 반대파 50명에서 70명 처형. 월스트리트 저널 보도 내용입니다. 북한 전략센터의 보고서에 따르면 김정은 위원장이 부유한 엘리트층 50명에서 70명을 수감 또는 처형하고 그들의 재산을 몰수했다라고 앞다퉈서 급하게 현재 보도를 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미국 내의 안보 분석가들은 이렇게 분석하고 있어요. 작년 말 시작된 그 숙청 사업이 지금까지 절정에 이르렀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기득권층이 모든 외화 몰수에 초점을 맞추고 있으며 수백만 달러를 걷어들인 것으로 추정된다. 여기까지가 월스트리트 저널 보도였고 이에 대한 미국 내 안보 분석가들은요. 김정은이 국제적 제재에 직면하자 비판론자들의 입을 틀어막고 고갈된 재정을 메우기 위해 이런 일을 벌이고 있다. 이렇게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이 김정은 체제에서 숙청된 인원이 그간 얼마나 될까요? 월스트리트 저널이 보도하고 있는 내용인데요. 지금 보시는 것처럼 벌써 이렇게나 많이 추가적인 추정 인원까지 합친다면 지금 200명이 넘어서는 것으로 벌써 예측이 되고 집계가 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김병민 박사님, 네. 지금 북미 회담을 앞두고 평화 모드, 급기야 모 인사는 북한의 김정은 위원장이야말로 가장 신뢰할 수 있는 인물이다. 이런 이야기도 나오고 있는데 정반대의 이야기. 어찌 보면 김정은의 민낯이라고도 할 수 있는데 이 분위기에서 70명을 처형하거나 숙청했다? 어떻게 봐야 됩니까? 북한 김정은 위원장이 보여주고 있는 양면적인 모습을 그대로 나타냈다 볼 수가 있는데요. 굉장히 흥미로운 대목은 경제적인 이유 때문에 숙청을 했다는 대목입니다. 그동안 사실 북한의 김정은 위원장이 여러 가지 외화벌이에 몰두했던 적도 있고 대북 제재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어느 정도의 재정을 충당하기 위한 과정들이 있었는데
ICBM에 대한 발사 그리고 핵실험으로 인해서 국제사회의 대북 제재가 특히 중국과 러시아를 비롯해서 물샐 틈 없는 국제공조가 이루어졌던 게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김정은 위원장이 결국은 협상 과정으로 나올 수밖에 없었던 것이고요. 이 과정에서 부족한 돈을 어떻게든 충당을 해야 되니까 본인이 가장 아끼고 측근으로 볼 수 있던 사람들조차도 비자금을 가지고 있었던 모든 외화를 가지고 있던 수단들을 다 몰수하기 시작했다는 것이고요. 이를 몰수하기 위해서 이용해낸 수단이 결국 숙청인데 이 숙청에는 처형과 비슷한 굉장히 잔혹한 방법들도 포함이 됩니다. 예. 김정은 위원장의 잔혹성에 대해서 태영호공사는 저서에서 이런 얘기를 하기도 하는데요. 자라 농장을 한때 시찰하기도 하는데 거기에서 새끼 자라가 죽게 되니까 김정은 위원장이 돌아서는 길에 바로 처형하라 지시해서 그 관리자가 죽음에 이르기도 합니다. 야, 그 사람 목숨이 자라 목숨보다도 못한. 우리 모두가 아는 것처럼 장성택 본인의 고모부조차도 이 건에 적극적으로 개입했다라고 하는 이유 때문에 그 많은 인민이 보는 앞에서 잔혹하게 숙청했다는 건 너무나 잘 알려진 사실이기 때문에 과연 김정은 위원장이 국제사회를 위한 평화적 메시지를 향해서 나오고 있지만 그 이면에 숨겨진 손해가 무엇인지 정말로 이 평화에 대한 메시지가 김정은 위원장의 진심일지에 대한 여부에 대해서는 아직 의구심이 많이 남는 상황입니다. 처형, 숙청 이 70명 가운데는 고위급 인사도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바로 외무상의 대남 담당 부상이었던 한성열까지 숙청됐다라는 내용이 현재 나오고 있습니다. 로이터 통신의 보도 내용입니다. 한성열 전 외무상 미국 담당 부상이 간첩 혐의로 수송됐다는 거예요. 아니, 외무성의 미국 담당 부상을 너 간첩이지라고 혐의를 씌워서 제거를 했다라는 겁니다. 마이클 매든은 이렇게 분석을 했습니다. 외교안보 전문가인데요. 한성열이 현재 간첩 혐의를 받고 지난해 7월 이후에 완전히 지우개로 지운 것처럼 감쪽같이 사라진 상태다. 우리 태영호 공사도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한성열이는 노동교화소에 수용이 됐거나 이미 처형을 당했을 것으로 보인다. 한성열이 과연 누구인가? 전 북한 외무상 부상, 1954년생, 김일성 종합대학을 졸업한 엘리트 중에 엘리트. 2013년 북한 귀국 전까지 뉴욕 채널 담당을 했던 대표적인 미국통이다. 북한 내에서 미국을 가장 잘하는 사람이다. 뭐 이렇게 얘기해도 될 것 같습니다. 통일부는 지난달 발간한 북한 임명록에서 한성열의 이름을 삭제한 것도 저희들이 현재 확인을 했습니다. 북한 조선중앙TV에서 한성열이 매우 많이 출연했었습니다. 이렇게 얘기한 적도 있습니다. 들어보시죠. 트럼프 행정부의 이 대조선 정책은 역대 그 행정부들의 대조선 정책에 비해 볼 때도 더 악랄하고 더 호전적인 것으로 이렇게 보입니다. 트럼프가 우리가 문제를 일으킨다 이렇게 표현한 것 같은데 지금 문제를 일으키고 만들고 하는 거는 미국이지 우리가 아닙니다. 저는요 또 한 번 좀 섬뜩한데 김정 장관님 조성길 로마 대사의 고교생 딸을 북한 보위부 요원들이 평양으로 끌고 갔다. 볼모 삼았다. 인질 삼았다. 라는 소식도 어제 전해드렸는데 이번에는 70명을 처형 또는 숙청 거기에 한성열 미국 통까지 제거했다? 네. 바로 그겁니다. 그러니까 인권에 문제가 있다라는 거는 국민들이 잘 알고 있습니다만 그러니까 김일성 가족도 예외가 아니었잖아요. 직계 자손들까지도 뭐 형제 고모까지 다 손댔으니까 그러니까 지위 고하를 막론하고 언제든지 눈밖에 나면 소위 아웃될 수 있다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런데 이번에 보여준 이 외교가에서의 그 메시지가 굉장히 크게 읽혀집니다. 왜냐하면 태영호 공사나 조성길 그 주 이태리 대사 같은 경우 이제 딸이 못 데리고 나와서 그런 안타까운 일이 있었는데 소위 해외에 오랫동안 체류하고 있는 또는 체류했던 외교관들에 대한 아주 직접적인 메시지를 주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조심해라. 특히 바깥 생활을 오래 하면서 사상적으로 물들었다고 생각하는 사람에 대해서는 아무리 당신들이 외교력이 탁월해도 언제든지 제거될 수 있다라는 거를 이 한성열 제거를 통해서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한성열이 진짜 간첩인지 아니면은 그냥 넌 간첩이지라고 씌워가지고 제거한 것인지 의심스러워요, 저는. 그렇죠. 왜냐하면 사실 93년부터 이제 유엔 가입을 하면서 주 유엔 주재 북한 대사, 그러니까 차석 대사 공사를 하면서 한 20년간 그 북한과 미국 채널을 했기 때문에 사실은 북한에 있어서도 굉장히 중요한 자산이고 미국에 있어서도 북한을 알 수 있는 중요한 통로는 맞습니다. 그런데 이 시점에
다른 부유한 엘리트들 50명에서 70명까지 숙청하는 과정에 있어서도 명분이 명확하지 않지 않습니까? 즉 이것은 뭐를 보여주냐 하면 정상국가가 아니다라는 걸 보여줍니다. 지금까지 역사적으로 숙청이 있었던 나라들은 다 독재국가이거나 독재 정당에서만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특히 북한 같은 경우는 지금까지 3대 세습하는 과정에 있어서도 숙청을 통해서 이루어졌죠. 그러면 숙청의 종류가 예를 들어서 북한의 법에 명시가 되어 있느냐? 명시가 되어 있지 않습니다. 크게 세 가지로 볼 수 있는데요. 쫓아내거나 예. 죽이거나 감금하거나잖아요. 근데 그걸 누구 따라서 한다? 자기 기분 따라서 한다. 기분 따라서 한다. 그러니까 명분은 자기 걸기 나름인 겁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지금 국제사회는 정상적인 모습을 보여주고 있지만 안으로는 완전히 썩어 들어가고 있다는 걸 보여줬기 때문에 저희가 비핵화에 대한 협상과 아울러서 인권 문제에 대한 협상도 국제사회가 함께 해야 되는 것을 보여주는 대표적인 사례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말인데 정천 의원님, 네. 비핵화 협상은 비핵화 협상대로 해야 되고 뭐 남북관계 개선은 남북관계 개선대로 해야겠지만 김정은에 대해서 우리가 정확한 민낯은 잊어서는 안 된다는 건데 마치 김정은 위원장에 대해서 언제부터인가 좀 부정적으로 말하면 안 되는 분위기, 그런 분위기가 정치권에서 형성이 되는 것 같은데 국제적인 인권 범죄자의 치명적인 이 같은 범죄 행위에 대해서 누군가는 얘기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믿고 제대로 비핵화 협상 해도 되는 겁니까? 걱정스러워서. 북한이라는 그 존재 자체가 이중적 지위에 있다는 거는 뭐 우리의 숙명이죠. 헌법에서부터요. 그렇지만은 어쨌든 이 경색된 한반도 위기 상황을 풀어내고 또 저들을 핵을 포기하게 하는 그런 대화의 장으로 데리고 나오려고 할 때 너 그때 누구 고사총으로 죽였지? 예. 너 그때 누구 아우지 보냈지? 너 고모부 왜 죽였어? 이런 얘기만 계속하면 그 대화가 되겠습니까? 김정은은 아마 그 이중적 지위의 가장 정말 핵심적인 사람 아닐까요? 우리 국민 그 누구도 김정은 또 그 아버지 김정일, 김일성의 그 반인권적인 그런 행태를 모르는 분이 없을 겁니다. 그렇지만은 지금은 그거는 항상 우리가 기억하고 또 간직을 하고 있대. 잊지 말자. 지금은 시급한 한반도 위기 상황 또 평화 정착을 위해서 매진을 해야 될 때니까 지금은 이 두 가지 지위 중에 대화의 상대로서의 지위 거기에 일단은 집중을 하고 있는 중이다. 그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예. 네, 지금 외교가 중요한 상황이니까 이미지 전문가로서 한 가지 좀 조언을 좀 해드린다면 보이는 모든 것을 의심하라라는 것이 이제 제 모토인데 기본적으로 가장 의심해야 되는 상대 중에 한 명이 바로 김정은입니다. 의심하자. 네, 대부분 95% 이상이 보여지는 훈련한 대로 보여주고 있는 것이 맞거든요. 기본적으로 제가 이제 북미 정상회담과 남북 정상회담 때문에 김정은에 대한 조사를 많이 했는데 예. 처음부터 이제 본인이 자리를 받기 전부터 엄청난 훈련을 했습니다. 우리도 잘 알고 있는 것처럼 김일성 할아버지의 이미지를 따라하기 위해서 헤어부터 복장, 박수치는 모습까지도 배웠고요. 그리고 뭐 여러 가지 사실은 해드릴 말씀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김정은이라는 사람은 기본적으로 훈련받아서 자기가 보여주고 싶은 이미지에 대해서 보여주고 있고요. 그 안에 숨어있는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도록 할 때 우리의 외교가 더 이길 수 있는 것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보이는 모든 것을 의심하라. 특히 김정은 위원장에 대해서는 보이는 것을 의심하라. 네. 이미지 분석가의 전략까지 들어봤습니다. 이번엔 저희가 준비한 두 번째 이슈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바로 이겁니다. 조현아 전 부사장과 관련돼서 이 남편이 조현아 전 부사장이 폭언과 폭행을 했다. 그리고 그 증거 영상이 있다라고 영상을 공개를 했습니다. 여러 가지 공개된 영상 중에서 저희가 두 가지 장면만 좀 먼저 꼽아봤는데요. 첫 번째 영상부터 직접 한번 살펴보시고 영상 보고서 이야기를 좀 나눠보겠습니다. 아니 뭘 잘못했어? 근데 그거 다 부신 건 뭐야 이거? 네가 딴소리를 하니까 그렇지. 네가 딴소리를 하니까. 아니. 네가 좀 쓸데없는 소리를 하니까.
노영희 변호사님, 지금 이혼 소송 중이고 특히 남편은 아내인 조현아 전 부사장을 형사적인으로 처벌을 좀 해달라라고 현재 고소를 한 그런 상황이잖아요. 네. 지금 공개된 이 영상에서 보면 조현아 전 부사장이 굉장히 높은 톤으로 욕설을 하면서 나가라고 하는 모습. 네가 딴소리를 하니까 그렇지라는 모습인데 소송에서 이게 증거가 될 수 있겠습니까? 당연히 되죠. 어. 이혼 소송에서는 당사자 간에 벌어진 일을 남들이 잘 알 수가 없고 증거가 별로 없기 때문에 대부분의 경우에 녹취를 하거나 저런 식으로 CCTV 영상 같은 걸 만들어두는 경우가 많은데 이번 사건에서 지금 나온 저런 영상은 사실은 상당히 중요한 증거 자료로 사용될 수 있고 특히 조현아 씨의 정신적인 문제, 그다음에 아동을 양육하기 힘든 성격이라고 하는 걸 보여주는 증거 자료를 많이 쓸 것 같은데 이제 하나 주의할 점은 저런 식의 영상 자료는 가정법원의 재판을 위한 증거로는 사용하는 건 문제가 없습니다. 다만 문제는 저게 일반적인 루트를 통해서 뭐 기자들에게 배포됐거나 라고 한다면 명예훼손에는 또 사실은 좀 가능성이 있어서 그런 것들을 좀 뭐 차치하고 이것만 본다 그런다면 가정법원에서의 증거로는 뭐 당연히 쓸 수가 있고 아주 좋은 증거라고 사실 볼 수 있죠. 그렇군요. 그 이혼 소송 과정에서 유리하게 남편 측에서는 증거로 작용할 수 있다. 그렇죠. 그리고 폭행과 폭언이 있었다. 형사적인 측면에서는 어떻습니까? 지금 그 조현아 씨의 남편인 박모 씨가 특수상해, 그러니까 본인을 목을 조르고 태블릿 핏을 던져서 엄지발가락을 다치겠다는 거, 그다음에 아동복지법은 아동학대, 아이들에게 숟가락 던지고 이런 거, 그리고 강제집행 연타를 해서 재산분할을 대비해서 아이들 명의로 된 주식을 넘겼다는 거거든요. 제가 봤을 때 이거는 충분히 형사적으로도 기소가 될 가능성이 있고 그렇기 때문에 좀 처벌될 가능성도 좀 있어 보여요. 근데 예. 저희 상황에서 지금 목 졸리고 이런 건 사실 나오지는 않는데 저 영상 말고 아마 다른 것들도 더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렇다면 입증 자료가 좀 충분하다고 보고 특히 이제 조현아 씨의 그 가족들이 그동안에 보여준 일반인에 대한 폭행도 사실 여러 개가 있었기 때문에 저것을 보면은 미루어 이제 그 사람의 그 폭력 성향 같은 것들을 좀 알 수 있거든요. 그래서 저런 것은 제가 봤을 때 이 남편 쪽에서 고소한 내용으로 기소가 만약에 되게 되면 혹은 재판이 이제 진행해서 뭐 무죄 나오기 전까지는 실제로 아이의 양육이나 이혼에서 매우 불리하게 작용될 가능성이 좀 있어 보이죠. 예. 이제 두 번째 영상을 보실 텐데 남편 측이 공개한 겁니다. 조금 전에 욕설을 하면서 나가라고 소리를 질렀던 이유에 대해서 두 번째 영상에 나옵니다. 영상부터 살펴보시죠. 애가 단 거 먹는 거 얘기가 아니잖아. 밥 먹기 전에 먹는 걸 고르는 거 아니야. 밥 먹기 전에 먹는 거. 이성적으로 생각해봐. 아까 애가 와서 뭘 먹었어? 어디서 들고 왔어? 밖에서 들고 왔어. 내가 밥 먹기 전에 먹지 말라고 그랬어. You're true, right? I keep on telling you not to eat before dinner. You heard, right? The jelly. 그거 계속 얘기했어. 그 지도 알아. 근데 먹고 싶으니까 그거는 먹지 말라고 자기가 옆에서 얘기를 해야 되는 거야. 그 얘기야. 끝나고 먹으라는 거야. 끝나고. 근데 그 부부 사이에 아이 양육과 관련해가지고 의견이 다를 수가 있고 특히 엄마들 입장에서는 아이가 단 거를 먹으면 밥을 안 먹기 때문에 이제 못 먹게 하는 건 일반적인 엄마들도 마찬가지예요. 그런데 이제 아마도 조현아 씨는 그걸 표현하고 싶었던 것 같은데 그렇다 하더라도 저런 식으로 하는 건 사실 상당히 좀 충격적이고 특히 아이가 이렇게 귀를 막으면서 엄마의 말을 듣고 있지 않습니까? 그걸 보게 되면 아마 아이가 평상시에도 저런 식의 엄마가 폭발해서 자기한테 욕하고 아빠한테 욕하는 걸 많이 들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저게 사실은 상당히 아동학대의 가능성도 좀 있어 보인다. 그래요? 지금 어디서부터 말을 드려야 될지 몰라서 지금 일동이 순간 말을 잃었는데 그러니까 하나씩 좀 정리를 해보면 조응천 의원님 검사도 하셨으니까 고성을 질렀던 이유가 아이가 이제 단 거를 젤리를 먹었던 모양이에요. 근데 그 젤리를 먹었던 시점이 밥을 먹기 전에 아이가 젤리를 먹었다라는 이유로 남편과 아이에게 방금과 같은 언행이 나온 거죠? 예. 저는 뭐 대단한 트러블이 있었기 때문에 저런 샤우팅을 하지 않았겠냐라고 짐작을 했었는데 밥 먹기 전에 단 거 먹었다 애가 그것도 남편이 먹인 게 아니고 밖에서 갖고 왔다는 것 같아요, 애가. 그런 이유로 저렇게 정말 하이톤의 고함을
질러야 한다면 그러면 내내 저러고 사는 거 아닌가 하는 일단 의심이 들고요. 예. 저건 절대로 저렇게 샤우팅을 할 이유가 안 되는 것 같은데. 그리고 두 번째로 정말 그 애가 귀를 꽉 막고 있는 그 모습에서 평소에 우리 엄마 또 시작했다 라고 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보이는 거는 애한테 아주 유창한 영어로 뭐라 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원정 출산 때문에 한때 또 비난도 많이 받았는데 역시 참 집에서 영어를 아주 유창하게 하는 거 보니까 좀 씁쓸하고요. 근데 정말 이해가 되지 않는 것은 재벌가라든가 연예인이라든가 이런 유명인들은 되게 협의위원을 하고 조정을 거쳐가지고 조용하게 일을 예. 이렇게 처리하거든요. 근데 이걸 재판상용으로 끌고 가고 참 집안에 우리가 뭐 별로 알 필요도 없는 그런 일들을 이렇게 다 알게 하면서 예. 시끄럽게 하면서 이렇게 하는 이유가 과연 뭔지, 왜 협의위원으로 조용하게 넘어갈 생각을 안 하는지 저는 도대체 납득하기가 힘듭니다. 예. 사실 그동안 이제 성폭력 문제나 가정폭력 문제나 학교폭력 문제에 대해서 다들 좀 개인적인 일로 치부하는 분위기가 있다가 이것도 엄연한 범죄다라고 사람들이 이제 인식을 하게 됐습니다. 예. 지금 같은 경우도 가정폭력, 아동학대로 저희는 명명을 하지만 예전 같은 경우는 그냥 부부싸움이네.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 단어에 담긴 의미는 부부싸움은 그냥 자기들끼리 싸우는 거다라고 생각하는 거지 이걸 하나의 사회적 범죄로 인식을 못했던 데서 일어나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제는 저거는 가정폭력이라고 명시를 할 때는 뭐냐면 이혼의 여러 가지 사유가 있는데 사실 간통죄가 폐지된 이후에 유일하게 민사상인 소송뿐만 아니라 형사상 처벌을 가질 수 있는 유일한 이혼 사유가 바로 가정폭력입니다. 예. 그러니까 저 부분은 이혼 과정에 있어서 그냥 이혼에 이르는 가정법원에서만 다툴 뿐만 아니라 누가 이렇게 소위 피해자가 소송을 걸면 형사가 저 보여진 영상물뿐만 아니라 실제로 있었는지에 대한 조사를 할 수 있기 때문에 저희가 뭐 시시콜콜하게 남의 가정사에 개입하는 이런 수준을 넘어서서 예. 이 가정폭력이 굉장히 심대하구나. 그리고 그게 아동학대까지 미칠 수 있구나. 이러고 범죄구나라는 걸 보여주고 특히 사회적 이 지도층에 계신 분들이기 때문에 또 쇼킹한 것 같아요. 그리고 또 하나는 가정폭력이 대부분은 이제 사실 부인 쪽이 당합니다. 그러니까 저희 여성가족부에서도 대부분 이제 여성을 돕고 하는 쪽에 있습니다만 예. 최근 들어서 가정폭력 중에서 이제 매 맞는 남편 이슈가 되고 있는데 여기서 조금 또 눈여겨봐야 될 게 뭐냐면 이제 폭력을 당하는 남편의 경우는 그동안 꾹꾹 여성이 폭력을 당하고 살아왔다가 예. 소위 남편 쪽에서 경제력을 상실했을 경우에 이제 그 폭력이 행해지는 경우가 이게 쌍방폭력인 경우가 상당히 많았습니다. 요즘 매 맞는 남편들이 그렇게 실제로 많다면서요. 그런데 이제 비율적으로는 이제 여성 비율에 비해서 뭐 10분의 1도 안 되지만 늘고 있는 이제 추세가? 늘고 있는 추세다 보니까 그런 건데 예. 이제 이 경우는 그렇게 평소에 한쪽이 일방적으로 폭력을 당해오거나 한쪽이 전혀 경제적이 없거나 하는 사유가 아닌데도 일어난 폭력이기 때문에 네. 또 다른 의미를 주고 있지 않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어쨌든 중요한 거는 가정폭력도 범죄다. 아동학대도 범죄다라는 거를 보여주고 있다라는 겁니다. 네. 다시 한번 전제로 말씀드리지만 조심스럽기 때문에 언급을 해드리는 겁니다. 이 영상은 조현아 전 부사장의 남편 측에서 공개를 한 영상이고 그렇기 때문에 해당 속에 등장하는 여성은 조현아 전 부사장으로 추정되는 인물이라는 점 현재 단계에서는 그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조금 전 김 전 장관이 언급했던 것처럼 부부 사이에 일어난 일에 대해서 누구 말이 맞다라고 재단을 할 수는 없지만 적어도 한 장면 아이에게 대하는 태도 이것이 노영희 변호사 언급처럼 아동학대로 볼 수 있느냐 없느냐 법적인 논란이 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장면 다시 한번 보시고 좀 판단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함께 보시죠. 애가 단 거 먹는 거 얘기가 아니잖아. 밥 먹기 전에 먹는 걸 보내는 거 아니야. 밥 먹기 전에 먹는 거. 이성적으로 생각해봐. 아까 애가 와서 뭘 먹었어? 어디서 들고 왔어? 밖에서 들고 왔어. 내가 밥 먹기 전에 먹지 말라고 그랬어. You're true, right? I keep on telling you not to eat before dinner. You heard, right? The jelly. 그거 계속 얘기했어. 그러니까 지도 알아. 근데 먹고 싶으니까 그거는 먹지 말라고 자기가 옆에서 얘기를 해야 되는 거야. 그 얘기야.
끝나고 먹으라는 거야. 끝나고. 자, 김병민 박사님, 지금 보시면 이 어린 아이가 두 발을 꼼짝하지도 못해요. 그곳에서 한 발자국도 움직이지 못하고 부동자세로 상당히 장시간 동안 부모님이 싸우는 모습을 보고 또 엄마가 삿대질을 하면서 영어로 너가 잘못했어. 너도 먹으면 안 되는 걸 알지. 젤리. 근데 아이가 귀를 막고 있는 고통스러워하는 장면인데 아이 키우는 입장에서 보통은 뭐 부부간에 큰 소리가 날 때도 있지만 그러면 아이가 없는 곳에서 조용히 하거나 보통은 그렇게 하잖아요. 저는 저 장면을 보면서 수십 년 전에 저 아이가 조현아 전 부사장이었고 저 엄마가 이명희 이사장은 아니었을까라는 생각이 문득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이명희 이사장이 해왔던 그동안의 폭언들을 보게 되면 이와 같은 일들이 계속 대물림되거나 하는 것들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었는데요. 아이의 입장에서 귀를 막고 있지 않습니까? 이게 한두 번 있었던 일은 분명히 아닌 것 같고요. 예를 들어서 아이가 가장 첫 번째로 기댈 수 있는 곳은 엄마입니다. 예. 그리고 엄마가 힘들고 어려울 때 기댈 수 있는 곳이 외할머니겠죠. 근데 외할머니 이명희 이사장 같은 경우는 훨씬 더 심한 욕설들을 했던 것들을 우리가 다 본 적이 있고 그 다음 세 번째로 기댈 수 있는 곳은 엄마와 가장 가까운 이모입니다. 근데 조현민 전무 우리가 충분히 봐왔지만 물컵을 던지는 등 가정사에서 일어났던 이 수많은 애들이 보여줬던 참담한 애들을 우리가 목도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이 아이 입장에서는 도대체 기대고 의지할 때가 어디에 있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우리가 흔히 생각하기에 재벌가에 태어나서 정말 이 모든 것들을 다 가질 수 있는 그런 집안의 아이는 참 행복하겠다라는 생각을 하지만 그 모든 행복은 사실 엄마 아빠에 대한 오롯이 사랑으로부터 비롯되는 거거든요. 그럼요. 저는 어저께 이 얘기했을 때만 하더라도 엄마가 저렇게 문제가 있으면 아빠가 나서서 제어하면 되겠지. 아빠도 도대체 뭐 하고 있었지라는 생각이 들었는데 저 정도 상황이면 아빠가 도대체 무슨 일을 할 수 있을까? 예. 이런 생각까지 들기도 했습니다. 그 조현아 전 부사장 같은 경우는 실제로 구속까지 됐잖아요. 그 당시를 돌이켜보게 되면 독방이 수감됐던 것이 아니라 여러 사람들이 있는 방에 함께 수감됐어요. 본인이 수차례 반성문을 쓰면서 옆에 있는 사람들이 나에게 이렇게 잘 챙겨주는 것들을 보면서 충분하게 반성하고 사회 나가서는 절대 그러지 않겠구나라고 얘기를 했지만 전혀 변한 게 하나도 없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과연 이런 상태로서 저 아이를 온전하게 키워낼 수 있을까? 저 아이가 받은 상처는 도대체 나중에 성장하고 났을 때 그 트라우마는 어떻게 치료할 것인가? 굉장히 큰 이 문제를 사실 집안 내에서 어떻게 풀어야 될지 이 조양호 회장 머리가 정말 아플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조현아 전 부사장 측의 반론과 해명도 준비가 돼 있습니다. 이번에는 조현아 전 부사장 측의 주장을 한번 살펴보시죠. 남편의 알코올 및 알코올 약물 중독, 자녀들에 대한 무관심과 방치 등으로 혼인이 파탄이 났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요. 박 씨가 주장하는 내용은 모두 술 또는 약물에 취해 이상 증세를 보이는 상황에서 발생한 거다. 폭행 주장 모두 사실이 아니다라고 전면 부인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조현아 부사장 측은 남편의 알코올 중독이 혼인 파탄의 원인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증거로 알코올 중독으로 3회 입원 치료를 받았다. 그리고 아파트 복도 소화전에 소주 7, 8병을 숨겨두고 몰래 마셨다, 남편이. 라고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파트에 집 현관문을 열고 나오면 아파트 복도가 있잖아요. 그럼 공용 소화전이 있는데 그 뚜껑 열면 공간이 있거든요. 거기에 소주 8병을 숨겨두고 몰래 마셨다. 그리고 음주로 집 앞에서 수차례 쓰러진 적이 있다. 병원 근무 중에도 음주를 했다. 운전기사들이 병원 근처 편의점에 제발 우리 사장님한테 술을 팔아달지 말라라고 부탁을 하기도 했었다. 알코올 중독이 심각했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어떻습니까? 허은하 소장님. 이게 남편의 알코올 중독 여부와 사실은 조금 전에 봤던 조현아 부사장이 아이에게 하는 행동과는 직접적인 연관성은 사실은 없긴 해요. 네. 너무 그 영상이 충격적이어가지고 지금 아무 생각이 없는데 조금 전에 저희가 김정은 위원장의 이중적 이미지에 대해서 얘기했는데 조현아 전 사장에 대한 이중적 이미지에 지금 놀라고 있는 중입니다. 예. 사실 아이 엄마라면 다들 이해하실 텐데 아이에게 혼낼 때 저런 태도를 보이지는 않습니다. 지금 사실 가장 공격적이고 화가 날 때 이제 손에 그러니까 말도 안 나오는데요. 그 손을 허리에 얹고 막 그렇죠. 이렇게 하게 되잖아요. 근데 자기 아이한테는 그렇게 하지 않아요. 그리고 아이가 가장 슬퍼하고 가장 불행하다고 느낄 때가 언제냐라고 아이들에게 물어봤을 때 부모님이 싸울 때라고 합니다. 그럴 때 대부분은 엄마 싸우지 마, 아빠 싸우지 마 하고 같이 가서 다리를 붙들거나 뭔가를 해결해요. 그리고 울어요. 근데 이 아이는 그런 행동을 하지 않고 있어요. 그냥 귀만 가리고 있다라는 겁니다. 이건 어떤 걸까요? 아이의 어쩌면 감성적인 흐름이 이미 평상시에 있는 일반 아이들의
그 심리랑은 좀 달라졌다라는 얘기를 몸으로 보여주고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아까 말씀을 하셨는데 사실 저는 이건 가정만의 문제는 아닌 것 같아요. 그 대한항공이라는 그 항공사 자체는 사실은 친절도가 가장 높은 것으로 유명하고 대부분의 그 해외에 있는 업체에서 많이 벤치마킹을 하던 곳입니다. 예. 그곳에서 많은 승무원들이 그리고 또 다른 직원들이 그 친절에 대해서 강압적으로 친절 교육을 받고 무릎까지 꿇어가면서 서비스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한 것을 가르치는 회사의 임원이 사장이 저렇게 가족들에게 그리고 뭐 기존의 사무장에게도 하는 행동들을 보면서 이게 그냥 가족만의 문제일까? 예, 이건 가족의 아이의 슬픔도 우리가 함께 슬퍼해야 되겠지만 대한항공의 문제뿐만 아니라 대한민국의 문제라서 저희 진짜 대한항공의 대한자 빼야 되지 않을까라는 그런 생각마저 드는 시점입니다. 예,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해당 영상은 조현아 전 부사장 측의 남편 측이 공개한 영상이라는 것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이번엔 저희가 준비한 세 번째 이슈입니다. 함께 보시죠. 2심에서 유죄를 선고받고 법정 구속이 된 안희정 전 지사의 부인인 민주원 씨가 두 번째 장문의 글과 증거 사진 몇 장을 올렸습니다. 김지은이 거짓말을 하고 있다. 김지은 씨의 주장은 사실이 아니다. 민주원 씨는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는 겁니다. 크게 세 가지 내용을 민주원 씨는 이야기를 했는데요. 하나하나씩 좀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증거. 안희정 전 지사와 김지은 씨의 카톡 대화 내용을 민주원 씨는 증거다라고 하면서 공개를 합니다. 그 내용을 한번 보시죠. 안희정 전 지사가 자니? 라고 문자를 합니다. 그러자 김지은 씨가 아니요. 안 전 지사가 올래? 라고 하니까 김지은 씨가 주무시다 깨심요? 물음표. 점점점. 담배. 라고 안 전 지사가 문자를 보냈다. 그럼 그 이후의 상황이 어떤 이후의 상황이 왔느냐. 민주원 씨는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이 문자를 처음 봤을 때 치가 떨렸다. 두 사람은 연애를 하고 있었다. 저 문자 끝에 둘이 저렇게 대화를 하고 나서 김지은 씨가 슬림만 입고 맨발로 안희정 전 지사의 객실을 방문했다. 두 사람은 연애를 하고 있었다. 현재 이렇게 주장이 나왔습니다. 김배 박사님. 첫 번째 내용은 바로 두 사람이 나눴던 문자 메시지. 자니, 올래, 담배. 하고 속옷 차림으로 갔다. 강압적인 위력이 있었기 때문에 마지못해 수행비서가 이 방을 찾았고 그 과정에서 위력에 의한 간음을 당했다라고 하는 주장이 아니다라는 게 지금 민주원 씨가 하고 싶은 얘기인 것 같고요. 이 법원에서 재판 과정에서 당시 무슨 옷을 입고 있었느냐라고 했을 때 이 김진 씨는 전혀 대답을 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기억이 나지 않는다? 네, 근데 그러한 내용조차 기억이 나지 않는 사람의 진술을 어떻게 법원이 믿을 수가 있겠느냐라고 주장을 하고 있는데요. 상식적으로 바라봤을 때 이 새벽에 어찌 보면 조금은 자발적인 입장으로서 슬립이라고 하는 게 제가 정확하게 어떤 옷을 칭하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아마도 굉장히 좀 밤에 자는 그런 자연스러운 옷을 얘기하는 것 같고요. 속옷류죠, 속옷류. 네, 그런 식의 옷을 입고 안희정 지사의 방에 들어갔다, 그때 맨발로 갔다는 것 자체가 상징하는 바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아마 민주원 여사는 이 내용들을 가지고 연애를 하고 있었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 같고요. 더 문제는 이렇게 출장을 다녀오고 난 뒤 김지은 씨의 주장은 성폭행을 당했다는 건데 지인에게 보낸 문자 메시지에서 릴렉스와 생각할 시간을 많이 들인 것 같다, 뿌듯하다라고 하는 이 단어. 그러니까 릴렉스와 생각할 시간을 많이 들인 것 같다라고 하는 문자 메시지를 보낸 것들을 낱낱이 공개를 하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 실제 성폭행을 당했다고 주장하는 피해자가 이런 이야기를 할 수는 없다라는 주장인 것 같고요. 결국은 민주원 씨 입장에서는 이 얘기를 하고 싶은 것 같습니다. 지금은 안희정 전 지사가 성폭행범으로서 감옥에 가 있는데 안 전 지사를 두둔하고 싶은 것이 아니다. 오히려 나 또한 안 전 지사에 대한 피해자고 실질적인 김지은 씨가 불륜관계에 있었기 때문에 가장 큰 피해자는 나로서 나와 우리 가족에 대한 명예를 찾을 권리가 있어서 이런 주장을 한다는 게 민주원 씨가 페이스북, SNS에 글을 올리게 된 경위가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민주원 씨가 공개한 두 번째 증거. 바로 이겁니다. 방금 전에 말씀하셨던 릴렉스. 세 번째 성폭행이 있었다라는 스위스 출장 귀국 날에 김지은 씨가 지인에게 SNS 메시지를 보냈는데요. 그 내용은 이렇습니다. 김지은 씨입니다. 스위스 다녀오고선 좀 덜 피곤해 하시는 것 같아. 안 전 지사가.
안전지사에게 릴렉스와 생각할 시간을 드린 것 같아서 뿌듯하다. 라는 SNS 메시지를 김지은 씨가 지인에게 보냈다. 성폭행을 3번째로 당했던 사람이 그 출장, 끔찍했던 출장을 다녀와서 안전지사에게 릴렉스를 드린 것 같아서 뿌듯하다. 라는 문자를 보낸 것과 관련해서 민주원 씨는 이렇게 주장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지인과는 이렇게 얘기가 됩니다. 지인 씨가 고생이지 뭐. 자기 결정권이 빼앗긴 사람들은 그것 자체로도 힘든 거다. 그러니까 동료가 출장 가느라 고생 많았지. 라고 하니까 김지은 씨가 크크크 그러게요. 이게 즐거우니까 문제라고는 아는데 제 마음이 그런 걸요. 제 마음이 그렇다. 아, 그러고요. 안뽕이 오래가길 바란다라고 지인이 얘기합니다. 안뽕. 그러니까 안전지사에게 취했다는 거죠. 안뽕. 그러니까 김지은 씨가 냉흐흐흐흐 하고 약간 좋아하는 이모티콘. 이 SNS 메시지를 공개하면서 민주원 씨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3번째 성폭력을 당했다고 주장하는 여성이 그 가해자를 릴렉스 시켜드려서 뿌듯하고 즐겁다는 문자를 보냈다. 미투라는 것은 김지은 씨의 기가 막힌 거짓말이다. 현재 이렇게 주장을 했습니다. 자, 3번째 얘기로 가기 전에 첫 번째, 두 번째 얘기를 노영희 변호사님. 네. 민주원 씨는 첫 번째 슬립을 입고 갔다라는 것, 그 두 번째 릴렉스, 안뽕. 이게 미투가 아니다, 불륜이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법률적으로 보실 때 어떻습니까? 사실 저게 조금 애매한 것 같아요. 사실관계를 그 문자나 이런 것들을 가지고서 미루어 짐작해서 우리가 판단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죄송합니다. 지금 민주원 씨가 주장하는 내용은 2심 재판부가 저런 모든 것들을 보면서도 예를 들면 김지은 씨가 정무비서를 변경되는 과정에서 상실감이나 좌절감을 느꼈을 가능성은 있다. 또 그런 말과 행동을 한 것도 충분히 이해는 한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자신과의 피해 사실을 과장하거나 거짓말할 이유나 동기가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 이렇게 말한 것을 이해 못하겠다는 뜻인데 지금 우리가 아까 본 그 문자를 서로 주고받은 과정에서 보면 문자에서는 이제 되게 그 안지사를 개인적으로 매우 좋아하는 것 같은 행동이나 이렇게 말이 나오잖아요. 그러면 그것이 바로 그 당시 성폭행이 있던 그날의 그 시간에 그 사람의 말 표현이 아니기 때문에 그것을 둘러싸고 있는 저런 식의 표현이라고 하더라도 그것을 우리가 그 사람이 성폭행 당했다는 사실을 배척할 만한 증거를 보기 어렵다. 이게 바로 재판부 태도였거든요. 그래서 그런 모든 것들이 상식적인 수준에서 납득이 가지 않는다는 걸 민주원 씨가 이제 주장을 하고 있는 것이고 예. 2심 재판부는 그렇게 말하는 것 같아요. 저렇게 보이는 것은 그러니까 분리해서 생각해야 된다는 거죠. 실질적으로 업무상 위력에 의해서 그런 성폭행을 당했다라고 하는 그 타임의 그 상황과 그 이후 나머지의 김지은 씨의 행동이나 말이라고 하는 것은 다른 것이기 때문에 그것을 반드시 인과관계가 있다라고 보거나 그런 것을 추단해서 과거에 김지은 씨가 한 말이나 이런 것까지 전부 다 거짓이라고 보기에는 부족하다. 이제 그래서 사실은 그 부분이 좀 정말 애매하고 누가 보더라도 무조건 이게 맞다라고 혹은 아니다라고 말하기 힘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민주원 씨의 주장은 봐라. 김지은 씨가 안전지사를 이렇게나 좋아했고 따르고 그렇죠. 성폭력이 있었다는 당시에도 이렇게 기뻐했는데 이게 어떻게 성폭력이냐. 둘은 불륜이다라는 주장인 거고 재판부의 해석은 좀 그거와 다른 것 같은데 민주원 씨가 3번째 내용도 좀 공개를 했습니다. 김지은 씨의 메시지인데 수행비서, 그러니까 안전지사의 지근거리에서 보좌하던 수행비서에서 정무비서, 한 발짝 떨어진 정무비서로 보직이 변경될 때쯤에 김지은 씨의 메시지를 공개했습니다. 함께 보시죠. 그러니까 안전지사의 물리적 거리에서 조금 멀어지는 거죠. 김지은 씨가 저때 당시 상황이. 그러자 김지은 씨가 그때 당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수행은 6개월만 하래요. 마음이 먹먹한 상태 그대로. 안뽕이 먹히지 않는다. 너무 괴롭다. 그러니까 안전지사로부터 멀어지게 되니까 좀 괴롭다라는 얘기를 합니다. 그러자 지인이 수행 안 한다고 내쳐지는 거라고 생각하는 건 다른 자리에서 일하는 사람들에 대한 얘기가 아니다. 너 너무 그거 티내지 마라. 라고 누군가 충고를 해요. 그러자 아니 다른 자리 말고요. 진짜 저 멀리 보내버릴까 봐 자기가 걱정이 되고 우울하다라고 얘기를 해요. 서운하긴 하죠. 거리감이 멀어지니. 회사 내부서 이동은 이별이다. 나 사랑해주는 사람한테 사랑받고 싶다. 라는 이거를 어떻게 의미심장한 메시지를 봐야 될까요? 그리고요. 큰 하늘이 나를 지탱해주니까 그거 믿고 가면 된다.
근데 그 큰 하늘로부터 멀어지니까 서운한 것이다. 이에 대해서 또 계속 이어지는 보직 변경 후유증이라면 나를 위해서 후를 터시는 게 안희정 지사가 말하는군요. 내가 자상하고 좋은 보스임을 자백하는 거다. 그러자 김지은 씨가 훌륭한 보스 맞아요. 지금은 조금 눈물 나지만 금방 다시 웃을게요. 라는 메시지입니다. 이에 대해서 민주원 씨가 이렇게 얘기했어요. 김지은 씨가 정무직으로 간 것 때문에 도청 사무실에서도 울고 밥 먹다가도 운다 해서 기가 막혔다. 그러면서 승진이고 봉급도 오르는 건데 몇 날 며칠을 울고불고 했다는 건 어떤 의미였을까? 미투하러 나온다는 소식 듣고 잠시 정신을 잃었었는데 김지은 씨가 스스로 감당 못해 모든 것을 파괴하려 한다는 생각이 들었다. 김진이 왜 그럴까에 대한 민주원 씨의 생각까지 지금 나온 건데 정치원 의원께서는 검찰에서도 계셨고 청와대도 계셨고 법무부도 계셨으니까 민주원 씨가 공개했던 이 내용들과 민주원 씨의 해석들 어떻게 보세요? 뭐 개인적으로 상당히 공감이 가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예. 그렇지만은 엄격히 말하면 이제 평소에는 안봉에 취해 있었고 그분 곁에서 지근거리에서 일거수일투족을 그림자처럼 그 보필하는 게 너무나 행복했다. 이것과 그렇지만은 1차, 2차, 3차 이때는 나는 의도한 바가 아니었는데 업무상 위력 혹은 그 상하관계로 인해 가지고 간음을 나를 했다. 그러니까 이게 완전히 양립이 안 되는 건 아닌 것 같아요. 그리고 모르겠습니다. 그렇게 원하지 않는 관계를 당하고 나서도 또 빨리 회복해서 다시 안봉에 취해서 지금 저 메신저 내용에 의하면은 다시 일상으로 그렇게 돌아가는 게 예. 그게 이제 뭐 1심에서 나온 피해자다움 뭐 그것과도 연관이 돼 있는 것 같은데 거기에 대해서 1심 재판부는 어떻게 그렇게 하고서는 당하고서는 곧장 일상으로 돌아가서 또 그렇게 아무 일 없었던 듯이 하냐라는 점을 지적을 했던 것이고 2심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하지 않는 그런 간음을 당한 것이다에 대해서는 전혀 지장이 없다라고 좀 관점을 달리한 거거든요. 어쨌거나 참 요즘 점점 더 법원 판결이 이제 그 성인지 감수성 이쪽으로 가다 보니까 저도 좀 잘 모르겠습니다. 솔직히 저는 모르겠다. 검사 그만둔 지가 오래돼가지고 그래서 모르겠다. 벌써 10몇 년 됐는데 저희 실무 있었을 때는 이거 가지고는 기소를 못했을 거예요. 이 정도면 10몇 년 전에는 뭐 전혀 성폭력으로 기소 못했을 거다. 10몇 년 전에는 못했습니다. 김지은 씨 측의 해명 반론 나왔습니다. 함께 보시죠. 사적 대화 공개는 사생활 침해다. 일부만 발췌해 재구성하는 건 매우 잘못됐다. 2차 피해 당장 멈춰야 된다. 수행비서에서 정무비서로 가는 건 잘리는 수준이라고 생각했다. 라는 해명도 소개를 해드리겠는데 김희정 장관님. 일단은 문자 메시지 내용을 보면 김지은 씨가 김지은 씨 지인들에게 했던 메시지, 안희정 지사에게 했던 메시지를 보면 김지은 씨가 안희정 지사를 매우 좋아했던 것은 사실인 것 같아요. 큰 하늘이라고 표현을 하고 오히려 자리로는 승진을 하는 건데 수행을 못하니까 굉장히 서글퍼했던 모습을 보면서 남녀의 감정을 김지은 씨가 굉장히 깊이 갖고 있었다라는 것은 맞는 것 같은데 보스로서 존경을 하고 그리고 정말 대단히 의지를 하고 또 서로 이성이다 보니까 동성에게서 느낄 수 없는 그런 매력까지 느끼는 거는 또 누구에게나 일어날 수 있는 종류의 일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다만 그런 느낌을 가졌다라고 해서 성적인 폭력을 허용한다는 거하고는 굉장히 서로 다른 얘기라는 거죠. 예, 그러니까 그거를 착각해서는 안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저는 그 부인의 절절한 글을 보면서도 참 마음이 아픈데 뭐냐면 가장 중요한 사실은 아니 가정이 있는 남자가 그것도 온 국민이 다 아는 중요한 자리에 최고 권력을 도전했던 남자가 그렇죠.
저런 나쁜 짓을 했다라는 그 사실은 1심이든 2심이든 변하지 않는다. 변함이 없는 겁니다. 그리고 저는 그 1심과 2심 사이에 중요한 대법원 판례가 하나가 있었습니다. 그게 뭐냐면은 그동안은 성폭력 피해자나 이런 쪽을 볼 때 피해자 진술에 일관성이 있느냐, 모순이 있느냐 이것만 주로 봤어요. 그러다 보니까 피해자 진술 자체에서 기억이 오락가락하거나 뭔가 모순이 있으면은 우리가 생각했던 것만큼 가해자에 대한 형량이 안 나왔습니다. 그런데 1심 재판과 2심 재판 사이의 대법원 판례에서 이런 성폭력 사건의 경우에는 가해자 진술도 일관적이고 진술 내에 모순이 없는지를 봐야 된다라는 판례가 있었어요. 그래서 안희정 지사의 본인 진술 사이에 상당한 번복과 진술 번복과 모순이 있었던 게 나옵니다. 예를 들어서 연인 사이였다고 했다가 연인 사이 아니었다고 했다가 뭐 폭력이 있었다고 했다가 사실은 그것 때문에 사과한 건 아니다라고 했다가 가해자의 진술 자체에 모순이 있다라는 게 하나가 있었고요. 또 하나는 비공개 재판으로 전환을 하면서 지금은 여기 드러나지 않는 이름을 밝히지 않는 많은 증인들이 나타납니다. 그 증인 중에 뭐라고 얘기했냐면은 수행 비서를 못해서 그 슬퍼한 게 아니고 정무비서로 간다라는 거는 이제 한직으로 가는 수순을 밟는 거라 자기가 그러니까 도태된다 사회생활에서 그거를 굉장히 슬퍼했다라는 증인 진술이 있었고요. 또 하나는 카톡은 저렇게 남겼지만 나 안지사에게 성폭력 피해 당했다라고 지인에게 얘기를 했다고 그 들은 분이 비공개 재판에 나와서 일관되게 진술한 게 나옵니다. 여태까지 그건 또 다 알려졌던 내용이니까. 네. 그래서 이렇게 유죄 판결이 나온 것입니다. 민주원 씨 측의 주장과 또 모르겠습니다. 이게 과연 안전지사와 김지은 씨를 향한 여론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아직으로서는 좀 모르겠습니다.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아요. 추가적인 속보 나오면 전해드리겠습니다. 이번엔 저희가 준비한 다음 순서입니다. 취재수첩 Y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오늘은 과연 어떤 사건이 준비되어 있을지 저와 함께 사건 풀러 가보시죠. 네, 우리 김희정 장관은 또 한국당의 전당대회 또 부산 행사를 위해서 일정을 위해서 급하게 또 KTX를 타러 이동했다라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취재수첩 Y입니다. 저희 도시구청 수사반장이자 대한민국 최고의 수사통 백승용 팀장님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십니까. 그리고 노 변호사님도 함께하겠습니다. 자, 이 두 분과 함께 살펴볼 첫 번째 사건부터 바로 살펴보죠. 이겁니다. 곡성에서 남성이 시신으로 발견이 됐습니다. 그 뒤에는 잔인한 살인 사건이 있었습니다. 먼저 영상 화면 저희가 입수한 화면부터 함께 보시죠. 곡성의 한 저수지에 경찰 병력이 수색을 하고 있습니다. 이 저수지 안에 과연 어떤 일이 있었던 걸까요? 잠수부들이 산수통을 메고 저수지 안으로 무언가를 찾기 위해서 잠수를 하고 있는 그런 모습이 영상에 잡혔습니다. 그리고 이윽고 저수지 안에서 무언가를 끌어올립니다. 그 무언가의 정체는 바로 드럼통이었습니다. 그 드럼통 안에는 농장주로 추정이 되는 시신이 발견이 됐었고 이 시신은 실종 5일 만에 발견이 됐던 시신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시신의 소유로 추정되고 있는 차량 한 대도 인근에서 발견이 됐는데요. 그 차량 안에는 이 시신의 혈흔까지 묻어 있는 것이 확인이 됐습니다. 이 끔찍한 시신 발견, 그 이후, 배후에 있었던 사건은 과연 무엇일까요? 오늘 이 얘기를 한번 나눠보겠습니다. 백지훈 팀장님, 네. 이 사건 오늘도 취재하셨는데 네. 도대체 저 곡성의 저수지에 왜 시신이 발견된 겁니까? 이거 어떤 사건입니까? 네, 15일 곡성의 농장주가 점심때까지는 목격이 됐습니다. 예. 근데 밤이 돼도 집에 돌아오질 않아요. 그래서 다음날 이 가족들이 실종 신고를 오전 8시, 9시 전에 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제 현장을 출동을 했던 경찰이 보니까 뭔가 이게 다툼의 흔적이라든가 여러 가지 범죄의 증자를 발견합니다. 그래서 이제 곧바로 곡성의 6명이 강력팀입니다. 6명의 팀이 이제 시골이기 때문에 그런데 그래서 곧바로 이제 수사에 들어가면서 전남청이 보고를 하죠. 그래서 전남청 강력수사대 35명의 또 수사관들이 합세해가지고 수사를 했는데 결국 8일날 밤 10시 넘어서 광주에
지인의 명의로 되어 있는 집에서 긴급 체포를 합니다. 근데 저간의 사정을 얘기를 들어보니까 최초에는 묵비권을 계속 행사를 했는데 농장의 피해자, 그 59세 된 피해자 농장에서 고물상에 관련된 일을 하다가 다툼이 일어나니까 이때 그 창고 안에 있는 농기구 중에 하나인 흉기로 팔과 다리 쪽에 손상을 가합니다. 상처를 주고 그다음에 이제 피해자 차량에 피해자를 태우고 여기서 예금 통장을 강취를 합니다. 예. 그리고 뭘 물어봤을까요? 통장을 강취해서 뭘 해야 되죠? 비밀번호. 그렇습니다. 돈을 강취하기 위해서 비밀번호를 협박을 해서 알아낸 다음에 예. 그리고 목을 졸라 살해를 합니다. 어허. 그리고 나서 이제 농장에서 30km 떨어진 폐교 인근에 있는 저수지까지 이동을 해서 결국 있다가 그걸 알아낸 다음에 저수지에 유기를 해버립니다. 그거 이제 드럼통이 어떤 거냐면 본인이 고물상 할 때 가지고 있던 철제 드럼통입니다. 예. 여기에 넣어서 이제 시신을 유기를 하고 그 다음에 순천으로 이동을 해가지고 하루에 얼마까지 인출이 되는 거 우리 김진 기자 아십니까? 그 정해놓기 다른 거 아닙니까? 아닙니다. 이거는 이제 범죄를 예방하기 위한 차원이 큰데 예. 하루에 ATM 기에서 600만 원 이상 인출이 안 됩니다. 600만 원까지. 그래서 600만 원을 이틀에 걸쳐서 하고 다시 전북 남원으로 이송을 했다가 여기서 인출 실패를 하고 그리고 강주로 도망을 갔는데 18일 이게 이제 피해자의 동선 그리고 SUV 차량뿐만이 아니라 이 피해자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그 물건을 가지고 특수기법이 수사를 해서 결국 강주의 지인 명의로 돼 있는 이 범인을 검거를 하게 되는 그런 사안인데 제가 보이는 게 다가 아니라는 얘기가 있습니다. 예. 이 사람이 사실은 12년 동안 특수 강도 강력한 범죄를 저질러서 수감 생활을 10년 정도 했던 사람인데 평상시에는 친절을 가장하는 그런 부분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보이는 게 다가 아니라는 수사 경험이 있는데 정말 검증이 안 된 사람에 대한 이런 사람들이 좀 조심해야 되는 이건 이웃 간에 어떤 교훈을 주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그렇군요. 이 사건을 수사한 전남 곡성경찰서 수사과장인 박원배 수사과장의 이야기도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저수지에 유기가 됐다는 내용을 피해자가 오늘 아침에 조사받는 과정에서 심정의 변화를 일으켜서 지금 현장을 알려주겠다. 살해 동기나 살해 목적, 그다음에 흉기 여부에 대해서는 현재 지금 수사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관계는 피해자의 농장 주변에 그 고물상을 운영하려고 준비 중인 거 이외에는 수사 과정에서 나타난 건 없습니다. 조금 전에 백주영 팀장님도 지금 박원배 네, 곡성경찰서 수사과장이랑 통화를 하셨잖아요. 네. 시신을 저수지에 드럼통에 넣어서 유기했다라는 것은 뭐 어떤 범죄 심리가 있다고 봐야겠습니까? 사실은 지금 이게 계획살인이냐 아니면은 우발살인이냐는 조금 더 수사를 진행해봐야 됩니다. 왜 그러냐면 지금 의도적으로 접근을 해가지고 이 피해자분이 가지고 있는 돈이 거의 4천여만 원 이상이 통장에 들어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인출이 600만 원으로 한정이 돼 있었기 때문에 전체 인출을 못하고 도망을 했었던 부분이 있는데 지금 돈을 노리고 일부러 시비를 걸어서 그다음에 또 고물상 의논을 하자라고 접근을 했는지 이런 부분이 지금 최초의 묵비권을 행사하고 있었는데 전체적으로 나타난 걸 보면 이게 꼭 우발살인이나 우발 계획살인은 계획살인 중에서 우발살인이라고 볼 수 없는 부분이 지금 통장을 평소에 가지고 있었다는 걸 알았을 수가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사람이 경제적으로 좀 공공한 사람입니다. 범인이. 그렇기 때문에 이 계획을 해서 이 살해를 하고 그다음에 의도적으로 시신을 유기하고 그리고 도주를 하지 않았느냐. 이런 부분도 지금 경찰에서 심각하게 들여다보고 있다고 합니다. 그렇군요. 류은하 변호사님 보시기에 어떠세요? 그냥 시신을 유기한 게 아니라 드럼통에 넣어서 유기했다라는 것은 어떻게 보면 완벽한 범죄를 꿈꾸고 계획했다. 뭐 이렇게 좀 볼 수도 있는 겁니까? 그렇죠. 근데 이 사람이 특히 이제 이런 식의 그 전과가 많기 때문에 아마도 그 특정인을 협박하거나 겁박해서 돈을 뺏어간 경험이 많았던 것으로 보이고요. 이제 그런 경험을 10분 살려서 이번에 이제 홍 씨 피해자에 대해서 이렇게 범행을 저지른 것 같은데 지금 저는 여기에 대해서 좀 주목하고 싶은 게 뭐냐면 본인이 스스로 얘기한 게 뭐냐면은 농장 주변에 고물상을 차리려다가 갈등을 빚었다. 이게 이제 본인이 한 얘기란 말이에요. 그러면 여기서 말하는 그 고물상을 차리려다 갈등을 빚었다는 게 도대체 무슨 말일까? 즉, 홍 씨 농장 주변에 있는 땅을 달라고 했던 걸까? 아니면 내가 그냥 공짜로 쓰겠다라고 했던 걸까? 아니면 고물상 차려야 되니까 돈을 좀 대라고 했던 걸까? 뭐 이런 여러 가지가 있겠죠. 그래서 그런 갈등이 정확히 무엇이었는지를 조금 파악해 보는 게 필요할 것 같고, 이 사람이 그렇게 하는 과정 중에서 드럼통도 준비를 하고 또 그다음에 이 홍 씨라고 하는 사람에게
그 목을 졸라 숨지게 하는 과정에서 또 상대방하고 또 좀 다툼이 있었던 것 같아요. 이게 몸에 여러 가지 흔적, 상처가 나왔다고 하거든요. 그러면은 홍 씨라고 하는 사람도 사실은 이제 물론 연세가 조금 더 있긴 하지만 반항을 분명히 했었을 텐데 그런 것들을 완벽하게 제압하고 그 저수지에 이런 식으로 유기할 정도까지 사실은 순식간에 일어났을 가능성이 크거든요. 이런 것들을 보게 되면은 아마 제가 봤을 땐 치밀하게 계획을 많이 했던 것으로 좀 보이는데 다만 이 사람이 이제 잘못했던 것은 그 흔적, 자신의 동선을 지우지 못했던 거. 이런 것들이 아마 이번에 이제 걸리게 된 그 이유가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 예, 첫 번째 사건이었고요. 이번엔 저희가 준비한 두 번째 사건을 살펴보겠습니다. 바로 이겁니다. 서울 강남구의 삼성동에 한 채에 100억 원이 넘게 거래될 만큼 고가의 아파트에서 한 입주민이 경비원을 폭행하는 일이 발생을 했습니다. 그 아파트의 CCTV 영상부터 함께 보시죠. 자, 오토바이를 타고 들어온 입주민이 차단기가 열리지 않자 차단기를 지나쳐서 들어옵니다. 그리고 오토바이에서 이 입주민이 내리는 모습, 뭔가 화가 난 걸음걸이로 이 경비사무소로 들어가죠. 이 안에서 무슨 대화가 있었던 걸까요? 직접 들어보시죠. 창문을 열고 뭐 어쩌라고? 세대 맞은 거 참 자랑이요. 자랑이요. 아, 진짜 웃기네. 네가 세대 맞았으면 어쩌려고? 네가 한 짓이 있으니까 한 거 아니야? 감사합니다. 야, 네가 젊은 놈이 그런 소리 듣기 싫으면 그냥 이런 일 하지 마. 야, 네가 이런 일을 하러 들어왔으면 꿀꿀 해야 될 거 아니야? 사장 제 얼굴도 뵙고요. 저 몇 번 열어드렸어요. 앞으로 내 차가 뭐 지나가도 그냥 문 열어. 네 보고 내가 이거 들어올 일이 뭐가 있어? 오토바이를 탄 입주민이 이렇게 폭행을 하고 폭언을 하는 이유가 차단기를 늦게 열어줬다. 그것 때문입니까? 오토바이를 타고 지금 지나갈 수 있었던 공간이 분명히 있습니다, 아파트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차단기를 왜 빨리 안 열었느냐라고 하는 부분은 굉장히 지금 권위적인 생각이고 좀 특권 의식이 있지 않느냐. 이 가해자라고 하는 사람이 지금 밝혀진 게 있죠. 입주자 대표의 이사의 아들로 밝혀져 있습니다. 라고 하면 이게 2017년도에 제가 이 어느 아파트인지 알아요. 이 100억대가 넘는 초고가 아파트입니다. 강남에서도 아주 보통 3, 40억대보다는 훨씬 명품 브랜드 아파트인데 이 아파트에 사는 사람이 결국은 같은 동갑 43세입니다. 자, 사람은 태어나서 각자 할 일이 다 있거든요. 예를 들어 방송국으로 지금 기자, 앵커, 뭐 PD 뭐 다 있죠. 그러면 그 위에 뭐 본부장이라든가 부장이라든가 이런 분들은 예를 들어서 아래에서 일하는 사람들이 없으면 사실 의미가 없는 거잖아요. 사람은 태어나서 각자 할 일이 있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같은 동갑내기에 이런 반말하고 욕설을 할 때 경비원 하는 사람 입장에서 같은 나이 또래인데 얼마나 억울하고 그다음에 정말 한스러울까요? 이런 부분이 예를 들어서 내가 조금 잘 살고 어떤 위치가 있다고 하면 그 부분은 오히려 약자나 어려운 사람을 올려준다거나 위해준다고 하면 훨씬 존경을 받거든요. 이런 측면을 무시를 하고 내가 좀 있다. 어떤 위치가 있다라고 해서 그런 걸 이용해서 특별한 갑질을 한다. 이런 부분인데 지금 알려지는 걸로 보면 이 경비원이 잘릴 것, 소위 속칭 말해서 잘릴 것. 여기에서 이제 용역회사에서 당신 나가라. 주민과 갈등을 일으켰다라고 해서 이런 직업을 잃을까 봐 걱정이 돼서 보고서나 신고를 못하겠다고 하는 전원인데 저는 반드시 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형사적인 처벌, 민사적인 처벌 이걸 다 구해가지고 본때를 보여줘야 된다. 저는 경찰 출신으로서 이런 걸 보면 정말 억울해요. 제가 억울한 생각이 듭니다. 뭐 제가 방송을 하다가 잠실역에서 내려서 전철을 타고 가다가 한 사람이 두 사람에게 어떤 억울한 일을 당했는데 제가 현직 경찰이 아니라는 걸 깜빡 잊고 이 사람을 구해주다가 상당한 시비가 됐는데 나중에 잘 끝났습니다. 정말 그 사회적 약자, 나보다 어려운 쪽에 있는 분을 위해주면 훨씬 대우를 받는다. 이런 이치를 왜 모르는지 정말 화가 날 때가 많습니다. 이 사람이 지금 했던 얘기를 들어보면 너 왜 여기서 밥을 빌어먹고 사냐? 권 씨가. 네가 하는 일이 여기서 문 여는 일이 아니냐? 너의 처자식이 보는 앞에서 욕을 해주겠다. 내가 지나가면 미리 알아보고 차단봉을 열어놔라. 라는 이야기를 했어요. 100억 아파트가 아깝네요. 이게 이제 146제곱미터가 105억 원에 팔렸던 그 아파트죠. 초고가. 네, 초고가. 근데 이 사람이 이런 일을 했던 게 설 연휴 때였다라고 해요. 그것도 설 연휴에. 네, 설 연휴에 이제 집에도 못 가고 이런 일을 했는데 여기가 2인 1조로 이 경비실에서 일하던 분이었는데 워낙 이 문제의 당사자가
사실은 그런 식의 갑질을 여러 번 해왔었다는 거예요. 그 동안에. 근데 아무도 증거가 없어가지고 그걸 들이대지 못했고 결과적으로 그렇게 당한 사람들만 이제 해고를 당하는 상황이었는데 이번에도 이런 일이 터지니까 바로 옆에 있던 후배가 녹음을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 이게 이제 증거로 남아졌게 됐고 더 중요한 건 그럼 얼마나 도대체 늦게 열었습니까? 물어보니까 4, 5초 정도였다는 거예요. 4, 5초. 왜냐하면 그 봉이라고 하는 게 있으면 부릉부릉 소리가 나기 전에 이미 저 사람 앞에 오토바이라는 걸 알고 경비원들은 무조건 먼저 자동으로 열었어야 된다는 거예요. 예. 전혀 속도를 줄이지 못하도록. 그러니까 그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주시하고 있다가 저 사람 거다라고 하는 거 확인만 되면 무조건 차단기를 그냥 올려서 절대 상대방이 불편하지 않게끔 하는 게 바로 저 아파트에서 저 건실하는 사람이 그동안 해왔던 건데. 아니 그럴 거면 하이패스를 달든가. 바로 그거죠. 근데 지금 저 사람이 왜 화를 냈느냐. 인터체인지예요. 예. 4, 5초를 늦게 열었다는 거. 내가 부릉부릉 가고 있는데 나를 서게 만들었다는 거. 자기는 저렇게 갑자기 속도를 줄이게 되면 다칠 수 있는데 어허. 자기가 다칠 뻔한 거를 네가 왜 놔뒀나 이거 가지고서 얘기했다는 거고요. 저 일이 터지고 난 다음에 저는 본인이 사과한 것도 아니고 본인의 어머니가 와서 대신 사과 비슷하게 했지만 그 어머니도 뭐라고 했냐면 그건 자식은 성인이다. 개인 간의 일이기 때문에 난 모르겠다. 이런 얘기를 또 했다는 겁니다. 그렇다고 모친의 한다면 이야기도 예. 예, 그렇게 어이가 한다고 없네요. 하면은 이 사람은 사실은 그때까지만 해도 내가 고소할 마음은 없다고 생각했었었는데 이제 더 이상은 안 되겠다 생각해서 실제적으로는 이제 앞으로는 민형사사 뭐 이런 여러 가지 것도 할 예. 예정이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모친이 자식이 불미스러운 일을 일으켰다니 마음이 아프다. 아들이 성인인 만큼 어디까지나 개인적인 일이다. 폭행을 당하고 폭언을 들은 해당 아파트 경비원을 저희들이 직접 만났습니다. 취재했는데요. 이야기 들어보시죠. 그때도 이제 역사를 잡으시고 왜 문을 안 여냐. 예전부터 얘기를 했는데 너가 여기서 하는 일이 게이트 여는 건데 왜 정초부터 욕을 나오게 하느냐. 너 여기서 얼마 받고 일하는데 젊은 놈이 왜 여기서 일을 하느냐. 등치도 큰 놈이 여기 제가 죄송합니다. 몇 번 말씀드렸는데 분이 안 삭히셨나 봐요. 그래서 상급자 대리님 인터폰을 했더니 왜 네가 잘못한 거를 왜 책임자한테요? 세대 맞은 게 자랑이냐. 배 팀장님, 피해자가 고소한다면 경찰에서 강하게 처벌할 수 있습니까? 있습니다. 예. 이 부분이 지금 입술이 찢어지고 치아가 흔들리는 상태이기 때문에 상해죄로 처벌이 가능하죠. 하고 이제 민사소송도 우리 노영희 변호사 계시지만 가능하기 때문에 반드시 해야 되고요. 제가 여기서 조금 짧게 말씀드리면 경비원이라고 해서 경비원 그분만 보면 안 됩니다. 예를 들어서 얼마 전에 우리 변한봉 변호사 아버님이 그 택시 운전하신다고 본인이 정말 용기 있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용기 있는 편이 어떤지 모르겠지만 제가 택시를 타보면요. 육군 대령 출신도 있고 학교 교사 출신도 있고 그러니까 자식들이 어떤 상당한 지위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나는 일을 해야 되겠다는 생각 때문에 하는 거거든요. 경비원도 마찬가지입니다. 경비원들 가족 구성을 보면요. 현재 제가 아는 분도 방송국 PD도 한 분 계시더라고요. 그리고 그 가족이 뭐 굉장한 그 사회 계층의 지위도 있는 분들이 있어요. 하기 때문에 보이는 게 다가 아니다는 수사 격언이 있지만 현재 보이는 사람이 약하게 보이고 어려워 보이지만 결코 그 사람이 약하고 어렵지 않다. 이런 부분도 좀 인식을 해 주셨으면 하고 존중을 해줘라 하는 이런 사회가 좀 됐으면 좋겠습니다. 예. 거듭 말씀드리지만 아파트가 아깝습니다. 아파트가 아까워요. 두 가지 사건 풀어봤습니다. 두 분 감사드립니다. 네, 이번엔 다음 순서입니다. 오늘의 하플 준비되어 있는데요. 오늘 과연 어떤 분들이 하플 4인방에 선정이 되셨을지 하플 4인방부터 직접 만나보시죠. 이명박 전 대통령 그리고 고속도로 사진 한 장이 나와 있어요. 아베 총리 그리고 3륜 전기자동차 사진까지 어떤 이야기인지 하나하나씩 전해드리겠습니다. 수감 이후 벽을 짚고 걷는 모습을 거듭 보였던 이명박 전 대통령이 수면 무호흡증이 심각해서 돌연사할 수도 있다며 보석을 거듭 요청했습니다. 수면 무호흡증 외에 확인된 병만 총 9개로 기관지 확장증, 역류성 식도염, 제2형 당뇨병, 탈모, 황반 변성 등을 적시하면서 그간 꾀병을 부린다는 오해를 살까봐 병세를 자세히 밝히지 않고 참아왔다고 덧붙였는데요. 이에 검찰은 건강 상태가 보숙할 정도는 아니다. 수면 무호흡증은 돌연사와 아무런 관련이 없다며 보석은 안 된다라고 맞서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를 두고 여론도 보석이 필요하다. 고령이 아픈 사람에게 가혹하다. 그 정도까지는 아니다. 꾀병이다. 등의 갑론을박이 현재 벌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게 종천 의원님, 이명박 전 대통령의 건강 상황이 사실은 매우 안 좋아 보여요. 저희들 좀 취재하다 보면 특히 이 수면 무호흡증 때문에 돌연사를 할 수 있다. 해당 변호인은
제발 좀 보석 좀 해달라라고 뭐 간청을 했다라고 하는데 검찰에서 안 된다. 어떻게 보세요? 보석 청구를 하게 되면은 검찰의 의견은 항상 불허하심이 상당합니다라고 관용적으로 그냥 나갑니다. 예. 정말 수감 생활이 도저히 불가능한 경우 외에는 그렇게 관행적으로 나가기 때문에 검찰 의견이 뭐 특이하다, 무조건 안 된다 그렇게 볼 건 아니고요. 다만 보석이란 것이 필요적 보석의 그 재배 사유 중에 장기 10년 이상 법정형에 해당하는 형으로 재판을 받고 있을 때는 필요적 보석에서 제외가 됩니다. 예. 그래서 이제 임의적 보석으로 가야 되는데 그러면 과연 이 보석을 해줄 상당한 이유가 있느냐 없느냐를 재판부가 판단을 하겠죠. 수면무호흡증 정말 이 돌직구시에서 처음 얘기하는 건데 어떤 거요? 저도 개인적으로 수면무호흡증이 한 10년 정도 있었고. 아, 조 의원께서도 수면무호흡증 증세를. 예. 상당히 좀 고통스러운 게 맞습니다. 예. 제가 2014년도 영장 청구가 됐을 때, 그때 변호인, 서면에도 제 수면무호흡 그동안 양압기 사용했던 레코드와 의사의 진단서를 첨부해가지고 그때 구속을 한번 면해보려고 거기에 그렇게 했던 적이 있습니다. 근데 수면에는 4단계가 있는데요. 제 경우는 1단계와 2단계를 오가기 때문에 숙면을 취하지 못하고 그래서 인체에 예를 들면은 뭐 뇌나 뇌 같은 것은 잘 때는 좀 쉬어야 되는데 계속 긴장 상태로 이 숨이 끊어지지 않게 하기 위해서 이 뇌가 숨을 계속 잡고 가기 때문에 뇌는 전혀 쉬지 못한다고 그랬어요. 고통스럽다. 예, 그렇기 때문에 심근경색이나 뇌졸중의 위험성이 높다. 그래서 양압기를 썼는데 그 이후로는 아주 잘 자고 있습니다. 완쾌되셨군요. 예, 이명박 대통령이 어떤 보도에는 양압기를 쓰고 있다 그러고 어떤 보도에는 그게 없는 것 같은데 양압기를 만약에 쓰고 계신다면은 수면 무호흡으로 인한 어려움은 뭐 크게 없으실 것이지만 어쨌든 건강에 안 좋아 보이시고 또 뭐 탈모, 황반변병 이런 거는 조금 보석 사회하고는 멀어 보입니다. 두 번째 하플 주인공도 한번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사람을 찾고 있습니다. 누가 이 사람을 모르시나요? 한국도로공사에서 7명의 아이를 찾고 있습니다. 한국도로공사에서 창립 50주년을 맞아 추억의 사진 속 주인공 찾기에 나선 건데요. 한국도로공사가 공개한 사진 5장에서는 1970, 80년대 고속도로 건설 초창기의 모습이 고스란히 담겨 있습니다. 사진 한 장씩 한 장씩 좀 살펴보시죠. 자, 이 고속도로의 존재도 몰랐을 때 처음 보는 중장비가 마을 안쪽까지 들어오자 어린아이가 잠시 쉬고 있는 중장비에 올라타서 놀이기구처럼 지금 신기해하고 있는 이 아이를 찾고 있다는 거예요. 지금 69년도 경부고속도로 대구, 영천, 경주 구간의 한 마을이라고 합니다. 이분을 찾고 있어요. 두 번째 사진. 어린아이들만 집에 둘 수 없어가지고 이 리어카에 그리고 지게에 아이들을 태우고 다니는 모습 옛날에는 심심치 않게 보였죠. 지금 자고 있어요. 거기서 태평하게. 2명의 아이를 찾고 있다는 거예요. 이것도 69년 경부고속도로 대구, 영천, 경주 구간의 한 마을. 세 번째 사진. 이번엔 경부고속도로 전 구간이 개통되던 날 70년 7월 7일 전 국민의 축제였죠. 그때 당시 대전 IC에서 대통령 카 퍼레이드 이후에 태극기 들면서 누가 지나갔어요? 라고 하는 이 까까머리 2명의 아이들. 이 2명의 아이들을 지금 찾고 있어요. 그리고 호남 남해고속도로가 개통되던 시기입니다. 그때 당시 우마차까지도 출입했었는데 고속도로에 현재는 생각하기 힘든 진풍경 어린아이가 고속도로 한복판을 뛰어가고 있는 모습. 이 아이 어디 있을까요? 그리고 마지막 5번째 사진. 지금 80년대에도 여전히 건설 현장은 많은 부분을 노동력에 의존해야 했는데 부족한 인력을 메우기 위해서 이 어린 아이들까지 지금 건설 현장에 투입되던 안타까운 사진인데 지금 이 아이도 찾고 있다고 합니다. 80년대 후반 중부고속도로 건설 현장.
저 한국도로공사 이용하는 이용자 입장에서 네. 이번 거는 진짜 칭찬해줘야 될 것 잘했다. 같아요. 이번 이벤트는 진짜 과거를 좀 돌아보고 맞아 우리가 이렇게 개발된 지 오래되지 않았구나라는 것도 생각하게 되고 또 선배들 생각하게도 되고 맞아요. 네, 정말 이 이벤트는 칭찬해드리고 싶습니다. 네. 이게 도로공사 이벤트잖아요. 경부고속도로하면 대한민국 산업화의 상징입니다. 사실 현 정부 들어서 여러 가지 역사의 방향 중에 민주화에 대한 역사를 참 많이 이야기해요. 영화도 1987부터 시작해서 택시 운전사 등에 대한 민주화에 관한 역사들은 많은데 과거 박근혜 정부로 돌아가게 되면은 가장 흥행했던 영화 바로 국제시장 아니겠습니까? 국제시장. 그러니까 정권이 바뀔 때마다 이쪽은 산업화, 바뀐 저쪽은 민주화 이렇게 가고 있는데 지금 상황에서 도로공사가 민주화를 중심으로 하는 정부긴 하지만 산업화의 역사에 대해서 굉장히 깊게 기록하고 보존하기 위해서 이것들을 찾는 모습들, 그러니까 이러한 사람들이 찾는 모습을 보인다는 것은 굉장히 좋은 하나의 신호라고 보여지고요. 이강래 도로공사 사장인가요? 이강래 사장이 얘기하고 있는 이와 같은 이야기들을 도로공사뿐만이 아니라 대한민국 정부도 좀 들어서 문재인 정부가 얘기하는 포용국가에 대한 아주 중요한 게 바로 여기서 시작하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한 가지 또 포인트는 저때 당시 70년대, 80년대 어린아이들은 하나같이 다 헤어스타일로 이렇게 다 깎아머리인 건지 그것도 참 공통점이에요. 러닝 셔츠. 이가 많아서 그랬던 거 아니에요? 이가 머릿속에 그때 많았다. 제 나이가 딱 저때예요. 종초는 어렸을 때가 딱 저때죠. 69년이면 제가 초등학교 1학년이니까. 국민학교 그때 당시. 예. 저 5명 중에 1명이 또 조우현이 아니었나라는 생각이 들었는데. 근데 안타까운 건 아까 고속도로에 아이들하고 그 부녀자들이 공사를 하는데 나갔었잖아요. 근데 안전장비가 하나도 없잖아요. 그러네. 그게 조금 사실 안타깝습니다. 예. 세 번째 악플도 한번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이 소식입니다. 요즘 정부를 보면 떠오르는 말이 많습니다. 언행 불일치, 말로는 불필요한 규제를 없애겠다고 하는데 정작 현실은 황당할 정도의 불필요한 규제가 계속되고 있다는 거예요. 특히 중소기업이 이번에 개발한 3륜 전기 자동차, 이 안에서 헬멧을 쓰라는 규제가 있는 것으로 확인이 됐습니다. 이미 안전벨트, 유리 강도, 문짝 안정성 등에서 정부의 자동차 안전 기준과 충돌 테스트까지 통과했지만 이 조항이 없기 때문에 3륜 전기차를 2륜 오토바이로 분류해서 운행 시에 헬멧을 착용하라라는 정부의 황당한 규제가 있다라는 사실을 모처럼 제가 좀 현장에 취재를 해봤습니다. 제가 직접 타봤는데요. 헬멧을 차 안에서 쓸 때 어떤 불편함이 있는지 김진 기자 만나보시죠. 제가 또 안경을 쓰고 헬멧까지 쓰니까 이게 김이 자꾸 서려서 시야를 좀 방해하는 것 같기도 하고, 그리고 무엇보다 이 실내 공간이 1인용이라 좁은데 헬멧을 써서 이렇게 고개를 좀 돌리기도 좀 애매하고요. 그리고 헬멧 때문에 바깥에 소리가 잘 안 들려서 좀 운전에 오히려 좀 방해가 되는 그런 기분입니다. 천장에도 자꾸 방지턱을 할 때마다 자꾸 천장에 머리가 부딪혀요. 김현 박사님, 지금 이 기사가 나가니까 많은 분들이 댓글에 이런 글들을 해요. 왜 무릎 보호대도 하라고 하지? 저는 아까 보니까 저게 이 에어백이 있는 거 아니에요? 아니 에어백인데 왜 헬멧을 쓰죠? 이거 보니까 안전벨트가 있어요. 안전벨트. 내 옆에 있으니까 김진 기자라는 사실을 까먹었는데 대한민국의 현장 취재를 통해서 발로 뛰는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되는 기자 중에 한 사람입니다. 김진 기자가 또 자동차를 굉장히 좋아해요. 네. 저도 사실은 자동차가 있지만 요즘 전기차, 소형 전기차가 나오면서 한번 사볼까라는 생각을 하게 되거든요. 맞아요. 근데 막상 살려고 해서 알아본 적도 있습니다. 정부의 지원금도 많이 나와요. 근데 이것을 타고 대한민국 시내를 돌아다니기에는 여전히 많은 규제들 때문에 불편한 상황들이 초래가 되는 거고요. 대한민국 혁신성장 얘기하면서 4차 산업혁명으로 우리 산업이 바뀌는 미래를 얘기한다면 저런 부분에서 규제 협파할 수 있게 도와줘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아마도 혁신성장의 선봉장이 우리 김진 기자가 이 기사를 통해서 나름대로의 메시지를 날린 것 같아서 기분이 좋습니다. 이제 해외에서는 뭐 헬멧 써야 된다는 규정은 눈치껏 찾아봐도 어디에도 없었다라는 것도 좀 웃지 못할 황당한 규제였습니다. 네 번째 핫플 소식도 만나보시죠. 아베 정권을 비판하는 여성 정치인과 시민운동가들에게 속옷이 배달되는 아주 불쾌한 일이 벌어지고 있어요. 아베 내각을 비판한 한 시의원은 SNS를 통해 욕설은 물론 죽어라, 너와 가족을 저주한다. 조홍천님, 저기도 문자폭탄이네요. 협박편지에 시달렸고 문자폭탄에 시달렸다고 합니다. 심지어 얼마 뒤에는 자신이 주문하지도 않은 정체불명의 속옷을 택배로 받는 일까지 벌어졌어요. 이 속옷은 대부분 아베 총리의 지역구인 야마구치현에서 발송이 됐다고 하는데 아직 이 속옷 택배를 보낸 사람은 밝혀지지 않고 있는데 당당하지 못하게 익명으로 괴롭히는 이런 처사는 비겁해 보이기까지 합니다. 네, 저희는 60초 광고 후에 오늘의 힐링 뉴스로 돌아오겠습니다. 잠시 후 저와 함께 힐링하시죠. 미국 SNS에서 유행하는 행동이 있습니다. 이 행동을 동영상으로 찍어서 서로가 서로를 공유한다고요. 어떤 사연일까요? 함께 보시죠.
바로 푸시업 챌린지입니다. 특히 이 영상이 화제예요. 눈보라가 치는 장면에서 현직 경찰관이 팔굽혀펴기를 하는 영상이 공개되니까 뭐 너도 나도 팔굽혀펴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공통점은 이분들 모두 18번, 한 번에 쉬지 않고 18번만 푸시업을 한다는 겁니다. 도대체 18번 푸시업이 어떤 의미가 있을까 알아봤더니 이 18이라는 횟수는 지금까지 올해 들어서 공무집행 중 사망한 경찰관과 또 사망한 경찰 견의 수라고 합니다. 지금까지 경찰관 15명과 경찰견 3마리가 임무 중에 목숨을 잃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조금 전에 눈보라 속에서 팔굽혀펴기를 하던 영상 보셨죠? 노스다코타주 파고시 소속의 닉 젠티 경찰관도 순직한 동료들과 이 동료 강아지를 그리워하면서 18번 눈보라 속에서 푸시업을 하는 영상을 보면서 지금 미국 사회 전반적으로 순직한 경찰관들을 우리가 추모하자라는 영상이 화제가 되고 있다고 합니다. 얼마 전에 우리나라에서도 국내에 이런 소식이 있었어요. 근무 중에 순직한 소방 119 구급대원에 대해서 위험 순직으로 정부가 인정을 해주지 않아서 정부가 그것 때문에 돈을 아끼려 하느냐라는 유가족들의 좀 애끓는 목소리가 있었는데 미국 사회의 저 모습을 보면서 우리 사회도 소방관 경찰관들을 특히 순직한 분들을 향해서 이런 식으로 추모를 해야 되는 건 아닌가? 정부가 이분들을 향해서는 돈을 아끼면 안 된다라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오늘의 힐링 뉴스였습니다. 저희는 내일 아침 9시 15분에 더욱더 풍성한 뉴스 들고 여러분께 인사드리겠습니다. 오늘 하루는 분명 어제보다 더 나을 겁니다. 좋은 하루 되십시오. 고맙습니다.